바른정당의 이준석 창당준비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새로 합류하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하셨잖아요, 소장님. 예. 근데 이제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오르신 거 알고 계세요? 아니, PD님이 보내주셔서 보긴 했는데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누군가에서 궁금해서 그랬겠죠. 첫 방송 끝내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변에? 주변에요? 예. 부산 경남 쪽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인들로부터. 이야. 출근하면서 들었다. 잘 들었다. 반갑더라, 뭐 그런 얘기. 잘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반갑더라. 이준석 위원, 네. 긴장되지 않으세요, 파트너? 예, 우선 이 방송이 잘 되려면은 제 파트너가 잘 떠야 된다는 거를 저는 본능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밀어 올려서 오늘 실검 1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오늘 실검 1위 되는지 안 될지 제가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부터 가보죠. 우선 이준석 의원, 예. 누구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이번에는 뭐 제3세력이라고 한번 꼽아봤습니다. 제3세력? 예. 조금 막연한 말인데 제3세력. 알겠습니다. 일단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특검을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특검 상한가. 요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준석 의원의 제3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보죠. 이렇게 동시에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귀국한 뒤에 지지율 상승이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다. 저희가 일주일 전에 뭐 아주 가파를 것으로 예상했지만은 네. 아주 그렇게까지 뭐 선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3지대에 대한 구애를 생각보다 일찍 좀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제가요. 예. 오늘 이제 곧 발표가 될,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어젯밤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을 했거든요. 예. 이제 밤늦은 시간에. 예. 지금 수치를 제가 정확히 말 못합니다. 그냥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근데 조금 올랐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이분이 지금 들어온 게 며칠 됐죠? 막 들어온 3일 걸 됐습니다. 생각할 때는 예.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이제 저도 그 여론조사를 입수한 것 같은데 예, 그 예. 다자간 구도에서는 조금 오른 거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6명의 대결을 가정하고 올린 가상 대결에서는 또 꽤 유의미한 수치로 떨어지는 아하. 결과가 나왔거든요.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3, 4포인트 정도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어지는 행보들이 사실 언론이 어떤 자세로 반기문 총장을 맞이하느냐를 본 그 반기문 총장 측에서도 확인했을 겁니다. 뭐 외제 생수를 샀다는 일부터 해가지고 이런 네. 잡기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 세를 불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결국에는 맏형이 되고 큰어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예.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또 어제 있었던 국민의당 전당대회 등의 상황, 또 예. 자강론이 일고 있는 상황 등을 봤을 때 마냥 지금 뭐 한국에 있는 뭐 정치를 업으로 삼으시는 고수분들도 그 뭐 반기문 총장이 오라고 해가지고 쉽게 갈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3 세력을 놓고 앞으로 좀 많은 그 판짜기 또는 또 이 업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업자.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3세력이 생각보다 빨리 부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허성무 소장님 동감하세요? 예,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제3세력이 부각이 빨리 되려면 반기문의 기대가 주가가 급상승을 해야 그걸 중심으로 빨리 뭉쳐지는데 아하. 실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만큼 오르지 않거든요. 예, 예. 그것은 뭐 방금 언론의 태도도 있지만 결국 민심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민심, 예. 민심. 그리고 그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본인의 이제 이렇게 행동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갭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당장 지금 주말에 큰 논란이 됐던 게 턱받이 논란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태생적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거든요. 아,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예, 아니면 예. 욕할 땐 이런 걸 주의해야겠다라는 것이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도 과거에 보면 하도 뭐 코스프레 한다 이런 욕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예. 이런 그 민생 행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 행보를 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고 가서 사전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다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 측 인사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좀 선거를 앞서서 뛰어본 분들이 좀 전면에 안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예. 계속 지켜봤는데 예, 예. 지금 대한민국 내에 반기문 총장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과거에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려고 했던
친박계의 어쨌든 친반 세력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새누리당과 관계 없는 어떤 그 세력이 외교관. 있다면은 예. 그런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선거에 그래도 특화된 집단은 친박계 새누리당 쪽에 있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 지금 배제를 당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배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심지어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날 그 친박계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총장을 지원할 수 있는 외곽 조직을 만들고 하던 분들이 뭐 충청 포럼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던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거든요. 심지어 지금 반기문 총장 도우러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태극기 집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반기문 총장의 그 국내 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던 세력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뭐 배제 또는 지금 튕겨 나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할지도 봐야 되고 그 친박계 그 새누리당 쪽에서 반기문 총장을 밀어보고자 했던 조직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지금 예를 들어 지지율이 일간 상승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등으로 선회할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3세력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조금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뭐 국민의당도 정리가 됐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로 뛰어오르기 어렵다고 또 제가 보는 이유는 뭔가요? 강력한 구심력을 땡겨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은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당 중심하고 자강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중심으로 하자는 아직 거기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또 대선 후보들을 당내 경선에서 뽑아가지고 반기문하고 2차전, 3차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가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떠오르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걸 견인해낼 만큼 반기문의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림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각자의 주판을 튕기기만 바쁘지 그것이 어떤 친문가 또는 뭐 친박을 고립시키면서 구심력을 만들어낼 그런 만큼의 작동. 아까 뭐 기술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업자들이 이 전면에 나서서 뭘 할 만큼 지금 그 작동이 환경이 안 됐다고 보시는 아직 거예요.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상한가는 상한가인데 굉장히 애매하고 불투명한 상한가. 그리고 그것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출마할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구심점을 만들려면 당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 총장 측에서 우리 당 안 만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또 반대로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읽히기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당이 뭐 그래도 당이라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연대에 나서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뭐 안이하게 나서고 있다는 것은 뭐 첫째로는 예를 들어 현실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실제 당을 만들 만한 조직체나 세력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옆에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정치적 구심점이 될 만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이든지 아니 근데 그래놓고 상한가 왜 뽑으셨어요? 결국 이제 이 비대위원회 분석은 이게 이제 우리가 기능적이거나 또는 이런 관점에서 또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이제 상한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핵심에는 민심입니다. 결국은 민심이 따라주는 민심이 아직 안 따라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3세력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오늘 요 정도 하고 허성모 소장의 상한가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분명하네요. 특검. 그렇습니다. 특검이 특별히 왜 이번 주에 제가 상한가로 잡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12차례 이번 포함해서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공적으로 국민들한테 확 와닿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지금 뭐 아주 대체로 국민들 보기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변곡점에 왔습니다. 이제 참 어려운 시점에 이제부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번 주말 사이에 토일요일 사이에 된다 안 된다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어떻다 특검 내부에 이견이 있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 흘러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그것도 그게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뇌물죄 그 뇌물 공여죠. 이재용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쪽에서는 뇌물 수수가 되는데 그 증거들은 이미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진술에서 자꾸 부인하고
우리는 협박받아서 냈을 뿐이다라고 할 뿐이지. 그렇죠. 그 이제 충분한 증거는 확보됐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주말에 안 했느냐? 예. 그거는 이제 이재용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아하. 삼성 장학생들 많거든요. 예. 뭐 신문 기사로 논설로 뭐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이미 그렇게 이제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왔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는 법리적 논쟁이나 증거의 문제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구속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도 있는데 이 모든 민심이나 여론을 받아서 저는 뭐 뜸을 좀 들인 그런 면도 뜸은 있다. 들였지만 결국 구속영장 구속할 청구가 거다.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예. 그 뭐랍니까 당번 판사입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심사를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하게 되면은 이제 전담 판사가 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작용 고려를 합니까? 전담 판사는 영장 심사에 있어서 아주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험 많은 판사고 그냥 뭐 주말에 하는 당직 판사는 당직 당번이에요? 판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좀 경험이 적은 신참 판사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예, 좀 예. 하루 미룬 거 아닌가?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고려되지 않았나 저는 그리고 허 소장님은 청구가 될 것 같다 오늘. 그걸 청구 못하면은 뭐 특검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님.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특검이 준비가 되었냐 안 됐냐 이거 한번 살펴볼 만한 게요. 지금 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를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은 두 가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네, 법리적으로. 예. 첫째는 대가성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쨌든 돈이 들어간 건 재단 아닙니까? 그렇죠. 재단과 또 우리 최순실 씨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세 개의 그 주체가 사실상의 같은 지갑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지금까지 법리적으로 준비되었느냐. 아니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충 보기엔 그런 것 같다라는 인식 자체는 이제 널리 퍼져 있지만은 예, 예. 그걸 또 다른 판례나 이런 걸 분석해 봤을 때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이거를 근데 성급하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네. 지금 탄핵 심판에 어쨌든 뇌물죄가 중요한 혐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핵심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충 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아까 그걸 기민하게 풀어내지 못했을 때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당하면은 그 타격이 너무 크니까 탄핵 심판에 미치는 그 어쨌든 논리적인 네, 부담이 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지금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그 두 가지 숙제를 풀어내느냐가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좀 고민일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하루를 망설인 게 아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해요.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의 지갑이 한 지갑이라는 걸 사실 증명해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특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박성진 삼성전자 사장의 휴대폰에 증거가 많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최근에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모두 다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언론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특검만의 증거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아하.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특검이 이 별 7개짜리 사이다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별 그래서 특검은 뭐 자기들의 그 역사적 소명이 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한가 그래서 특검. 자, 하한가 가보죠. 하한가. 바른정당의 이준석 창당준비위원회 하한가 누굽니까? 예, 저는 어제 박지원 대표가 그 국민의당에 선출되신 거 보고 참 축하를 드리면서 하지만은 앞으로 국민의당이 모호한 행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당이 하한가예요? 예, 사실 어제 대표가 나왔는데 바로 하한가 주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께서는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신 거는 제가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축하는 공적으로 드리는데. 드리고 다만 이제 이 자강론이라는 용어가 좀 뜨고 있잖아요. 자강론. 우리 스스로 강해진다 먼저.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도 앞으로 한동안은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뭐 기술자, 업자 이런 형태를 표현했지만은 본인의 당의 가치 또는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뭐 손학규 지사 영입 행보도 했었지만은 앞으로 자강론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설 것이고 그 기반의 자강론을 했을 때 지분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도거든요. 그 바탕으로 하고 그걸 들고 다른 곳 가서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DJP 연대 같은 걸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자강론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대선 후보를 밀어올려서 독자 생존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런 색채를 강화해가지고 지분을 형성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작 당의 경쟁력 있는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뭔가 해볼 판을 만드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지금까지 국민의당에서 총선 이후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 뒤에 예. 그걸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예전에 제가 뉴스닥에서 지적한 적 있지만은 국민의당이란 당 자체가 지역 편향점적인 그런 그 의석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제3지대나 이런 것들 대선을 앞두고서는 조금 더 그런 색채가 강화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당의 울타리 안에 좀 더 가두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민의당의 우려. 특색이 생기는 것이고 연대를 했을 때 우리의 담당력은 여기다 하는 것이 딜레마네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성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상당히 정확하게 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박지원 의원과 호남 의원들은 지난번 총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필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얼굴 마담을 시켰던 거고. 근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는 과연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얼굴 마담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쑥 빠져버렸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빠진 데는 안철수 의원의 잘못도 있지만은 또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의원들의 독특한 행보도 있거든요. 아하. 그 행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국면에서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김무성계하고 끊임없는 이렇게 뭐 문자가 공개되기도 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강론을 말을 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자강론이냐? 그런 의미에서 위장된 자강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안철수 의원이 자강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지금은 보조를 맞춰주는 거지만 예. 실제로는 이 자강해서 나중에 연대할 때 더 값어치를 높이기 위한 자강론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뭐 박지원 대표 한 명이 그렇게 선동하거나 뭐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느냐. 결코 대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게 보면 결국은 국민의당의 주가가 조금 빠질 가능성이 더 있다. 국민의당 상황이 하여튼 녹록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박지원 대표가 당을 이끌었을 때 결국에는 그 정치공학이 상당히 좀 많은 구도를 발휘할 것이다, 비중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가 좀 있긴 있거든요. 예. 그게 한마디로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서생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인적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예.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인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정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장사로 본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박지원 대표가 들으시면 근데 굉장히 화내실 것 같아요. 우선 축하는 드립니다. 박지원 대표 조만간 인터뷰 출연할 건데 제가 이거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여하튼 이준석 위원은 국민의당 어쩔 수 없는 하한가 지금 분위기 좋지 않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허성무 소장님 하한가 누구? 예, 저는 하한가로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도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요? 뭐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긴 하지만 예. 또 냉정하게 평가하면 지금 하한가를 달리고 계신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하한가로 가실 거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쨌든 이 탄핵 국면 속에서 급변하는 전국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지는 못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서울시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 하신 건 맞는데. 서울광장 개방하고 뭐 이런 것들. 정치적 이슈를 선점해 가는 면에 있어서는 성남시장한테 오히려 뺏긴 부분이 있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말씀으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생뚱맞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 당내 경선을 지금 앞두고 이제 룰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 공세를 했어요. 지금 아예 그 룰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오지도 않죠. 그게 이제 이게 네거티브 공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예. 거기 검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당의 논리로 자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개발한 어떤 뭐 설득이 있는 독자적 논리면 괜찮은데 예. 기존의 새누리당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던 그 프레임이다. 그 프레임으로 비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설사 그 말 중에 일부가 옳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야당을 지지하는 전체 야당 지지자들은 왜 저럴까 하면서 갑자기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경우죠. 거기도 중요한 게 민심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아주 냉정한 선을 박원순 시장님이 놓친 게 아닌가. 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워딩을 하도록 참모들이 잘못 코치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경선 룰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예. 이거는 이미 경선 불복을 전제하거나 판을 깨겠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네, 당원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럼에도 보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범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셨던 것이 아닌가. 좋은 포지티브한 자신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청을 잘하시고 소통을 잘하고 소통의 달인이었죠. 수많은 아이디어로 좋은 제도 개선을 해내고 그런 훌륭한 자질을 중심으로 이렇게 갔더라면은
그래도 어려운 국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준석 의원은. 결국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선 후보를 지켜보면요. 그 지난번 메르스 때 박원순 시장이 1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20%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번 대선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위치에 대한 그런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꼭 이제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많은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경선을 지적하다가 아니면 전당대회를 지적하다가 당을 뛰쳐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이런 어떤 뭐 네거티브라고까지는 전 보지 않습니다만 강한 지적들을 접했을 때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순간 갑자기 지난 한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고민. 박원순 시장이 우리 편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을 거라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같아? 이런 그렇죠. 느낌? 갑자기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거기서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라는 게 매우 미묘한 동지들끼리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게 남보다도 못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범지지자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집토끼 관리 부분에 있어서 네거티브 해도 되고 강력한 지적을 하셔도 되는데 그 방향이 좋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은 지적을 하잖아요. 하면서 늘 하는 것이 싸움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네 싸움 못한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니보다는 내가 싸움을 더 잘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경쟁은 오히려 박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제3세력과 특검, 하한가 보도에는 국민의당 박원순 이렇게 네 분을 올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선이 지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헌재가 굉장히 속도 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면 1월 말에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3월이다. 이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 탄핵 때 12월 9일 방송 때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습니까? 네, 그죠? 맞아요. 저건 1차는 지금 헌재소장 나가기 전에 2차 그렇죠. 늦어도 거기인데 근데 이제 그 1차 기한을 넘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렇다고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닥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두 분의 말씀도 많아지고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 안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뉴스닥에서 다시 보고 실시간 검색어 몇 위까지 갔는지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어요. 허성무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이준석 의원,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